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며느리한테까지 다 잘해줬는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배웠죠. 그런데 왜 우린 복이 아니라 피로만 쌓였을까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납니다. 이상한 말 같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60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가면서까지 착한 척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요. 우리 세대 10명 중 7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해주고 나면 더 마음이 무겁고 고맙다는 말보단 왜 이것밖에 안 해줬어? 소리를 듣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요. 그게 바로 복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복은 로또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우린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남한테 잘해주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착하기만 하면 복이 달아나는지, 그게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것까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복을 다시 머물게 할 수 있는지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 피로의 시작. 63세 정미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찬을 나눠주고 이웃이 아프면 병원까지 같이 따라가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어요. 사람들은 정미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정미 씨는 참 복받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미 씨가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보냈을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정미 씨는 알았어요. 내가 잘해줄 때만 찾는구나.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미 씨가 다시 회복하고 나서 한 이웃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괜찮으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했네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잘해주지 않았냐는 투였죠. 정미 씨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참 피곤해 보였어요. 그동안 남한테 잘해주느라 정작 내 얼굴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착한 건지 그냥 이용당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착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집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자식 낳아서는 엄마 노릇해야 하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요. 평생을 남 눈치 보면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착함이 습관이 되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남이 원하는 걸 먼저 알아채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피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10명 중 7명이 갈등이 생기면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왜 참냐고 물었더니 미움받을까 봐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저도 뜨끔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심리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애쓸수록 자신을 잃어간다고요.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내 감정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잃어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잃어가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정미 씨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거절 연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바로 네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이걸 진짜 하고 싶은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하는 건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바로 대답하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니까 거절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웃이 장 봐오는 길에 같이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정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괜찮을 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죠 뭐. 알았어요. 그 순간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사람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핸드폰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어요. 처음엔 이게 낭비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 산책을 하고 나면 하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한테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어느 날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거셨어요. 요즘 자주 보네요. 매일 산책하시나 봐요? 정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요즘 저에게 좀 잘해주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우리도 좀 우리한테 잘해줘야죠. 세 번째로 한 일은 고마움을 나에게도 말하기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뭐냐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정미 씨는 밤에 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나한테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석 달쯤 지나니까요. 정미 씨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가 먼저 알아봤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미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요? 글쎄요, 그냥 저에게 좀 잘해주고 있어요.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 복이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복이 떠났던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몰아낸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가면서요. 정미 씨는 이제 압니다.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착한 척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요. 거절할 줄 알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에게도 고마워할 줄 아는 게 진짜 복을 부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마음의 고갈과 복의 이탈.
65세 영숙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좋은 병원 알아봐주고 누가 속상한 일 있으면 밤새도록 전화 붙들고 위로해주고요. 친구들은 영숙 씨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는 참 복도 많지. 그렇게 베풀고 사니까. 그런데 영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이 많긴 뭐가 많아. 그냥 피곤하기만 한데. 어느 날 영숙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무리하셨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리한 것도 없는데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요. 집에 오는 길에 영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편하게 잤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쉬었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났어요. 항상 누군가한테 전화와서 부탁 들어주고 누군가 걱정돼서 먼저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미안한데 내일 백화점 같이 갈 수 있어? 혼자 가기 좀 그래서. 평소 같으면 바로 그래, 가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다음에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좀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기운을 다 쏟아부었구나. 왜 우린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를까요? 마음이 고갈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주기만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의무고, 그게 여자로서의 덕목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물컵이 계속 물을 따라주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계속 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쁨 없이 하는 선행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린 기쁘게 준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줬어요. 미움받기 싫어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줬던 겁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착하게 사느라 정작 자신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 머문다고요. 마음이 평온해야 복도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평생 마음이 평온할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챙기느라, 누군가 걱정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 알겠죠? 복이 떠난 게 아니라 복이 머물 공간을 우리가 안 만들어준 겁니다. 영숙 씨는 그날 이후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한 건 감정일기 쓰기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공책에 딱 3줄만 썼어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피곤한지, 언제 속상한지,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지요. 한 번은 이런 걸 적었습니다. 오늘 정자한테 전화 왔는데 피곤했다. 매번 자기 얘기만 하고 끊는다.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본다. 그걸 적고 나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었구나. 두 번째로 한 건 에너지 도둑 정리하기였습니다. 영숙 씨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누구와 있을 때 힘이 나고 누구와 있을 때 기운이 빠지는지요. 있잖아요. 에너지 도둑이라는 말 아세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숙 씨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고 만나자는 말에 요즘 좀 바빠서라고 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회복해야 진짜 따뜻하게 누군가를 대해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로 한 건 기쁨 충전 시간 만들기였습니다. 영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를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시간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어떤 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혼자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혼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니까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어떤 주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소설이요. 한참 읽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살아있구나. 나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석 달쯤 지나니까요. 영숙 씨 주변에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요즘 뭔가 다르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 영숙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나한테 좀 잘해주고 있거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 들여다보고 힘 빼는 사람 정리하고 나 혼자 즐기는 시간 갖고 그랬더니 좀 살 것 같더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복도 들어온다는 걸 영숙 씨는 이제야 알았어요. 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비어 있는데 주려고 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는 내 컵을 먼저 채웁니다. 그래야 남한테도 진짜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영숙 씨는 이제 압니다. 마음이 고갈되면 복도 함께 떠난다는 걸요. 감정 일기 쓰고 에너지 도둑 정리하고 기쁨 충전 시간 갖는 게 복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기운이다. 67세 혜자 씨는 명절만 되면 힘들었습니다. 큰 집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이면 30명은 좋게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요. 명절이 끝나면 혜자 씨는 일주일은 꼬박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이었어요. 혜자 씨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명절 음식을 주문하기로요. 자식들한테 미리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올해는 음식 좀 시켜놓을게.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프진 않아.
그냥 이젠 나한테도 좀 잘해주고 싶어서. 명절 당일 시켜놓은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리는 걸 도와주고 혜자 씨는 안방에서 잠깐 쉬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표정이 훨씬 좋으세요. 예전엔 명절 끝나면 완전 녹초였잖아요.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해는 좀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너희 얼굴도 더 잘 보이고. 명절이 끝나고 혜자 씨는 평소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제대로 봤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눴고 그게 진짜 명절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더 신경 썼죠.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엄마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자 씨도 음식 주문한다고 결심하기까지 석 달을 고민했어요. 매일 밤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눈치 보고 걱정만 하면서 살다 보면요. 내 안의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복이라는 게요. 밖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복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혜자 씨가 막상 용기 내서 해보니까 그 걱정이 다 기우였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며느리는 부담 덜어서 좋고, 자식들은 엄마 편한 모습 보니까 좋고, 시어머니는 공감해 주셨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했더니 자기 돌봄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43%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한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 중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8% 높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31%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공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 머문다고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복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 평온함은 나를 돌볼 때 생기는 겁니다. 혜자 씨는 그 명절 이후로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완전히 다 바꾼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건 완벽주의 내려놓기였습니다. 예전엔 집안일을 할 때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도 구석구석, 음식도 정성껏, 손님 오면 집을 깨끗하게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내려놓았습니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먼지 좀 있으면 어때요? 사람 사는 집인데요. 음식도 간단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국 끓이고 반찬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 아닐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았어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도움 요청하기였습니다. 평생 혼자 다 하려고 했거든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합니다. 한 번은 장을 보고 오는데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힘들게 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마트인데 짐이 좀 많아. 차로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아들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움 요청하는 게 패 끼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를 챙길 기회를 주는 거구나. 세 번째로 한 건 기쁨 우선순위 정하기였습니다. 혜자 씨는 종이에 적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것,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을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반 이상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매주 친구 모임 나가는 것, 사실은 가기 싫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 경쟁이고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은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말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그림이요. 평생 한 번도 그려본 적 없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로 왔더라고요.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게 돼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70평생 남편 입맛 맞춰서 밥했는데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어요. 그랬더니 밥맛이 다르더라고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마음이 좀 짠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느껴졌거든요. 반년쯤 지나니까요. 혜자 씨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기대됐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걱정부터 됐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혜자 씨가 거울을 봤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반짝였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게 복이구나.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 복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도움 요청해도 괜찮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혜자 씨는 알았습니다. 복은 마음의 기운이라는 걸요. 완벽주에 내려놓고 도움 요청하고 기쁨 우선순위 정하는 게 복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네 번째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그래, 나를 챙겨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부터 챙기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챙기는 걸 오히려 좋아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내하면서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도 따라 변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고마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 나를 지키는 실천. 66세 순자 씨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집안일은 전부 순자 씨 몫이었죠. 아침 식사 차리고 와이셔츠 다리미질하고 저녁에는 남편 친구들 오면 술상 차리고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순자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 좀 저것 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어떡하려고?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아니, 나가려면 미리 말을 하지. 그 순간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남편 밥 챙겨줬는데 내가 한번 나가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매번 미리 말할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순자 씨를 봤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순자 씨는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좀 당당하게 살자. 그날 점심은 유난히 맛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요. 그래도 하고 있더라고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 순간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내가 당당해지니까 남편도 변하는구나.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여자는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시부모 잘 모시면 훌륭한 여자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없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를 챙기는 게 낯설고 어색해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에요. 심리학과 연구팀이 장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51%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성이 자기 욕구를 표현할 때 남성들도 오히려 관계가 편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추측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기혼 여성 중에서 내 의견을 명확히 말한다고 답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감이 47% 낮았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32%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 시작된다고요. 내가 나답게 살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참는 것에서 표현하는 것으로요. 첫 번째로 한 건 명확하게 말하기였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뭘 원하는지 눈치 보고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피곤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수요일 오후는 제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은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남편도 적응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편하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두 번째로 한 건 4시간 지키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자기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시간엔 집안일도 안 하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어떤 주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어떤 주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주는 그냥 집에서 낮잠을 잤어요.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내 시간이니까요. 남편이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수요일 오후만 되면 뭔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남편도 자기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동네 친구들이랑 바둑을 두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내 시간이 생겼어.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남편도 자기를 챙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한 건 감사 표현 요청하기였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 차리는 것,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는 것, 다 노동이고 수고인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순자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내가 밥 차리면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남편이 처음엔 어색해 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오늘 밥 맛있네. 고마워. 설거지 깨끗하게 했네. 수고했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순자 씨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석 달쯤 지나니까요. 순자 씨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순자 씨만 바쁘게 움직이고 남편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널고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말하고 내 시간 지키고 감사 표현 요청하는 게요. 나를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배웠습니다. 당당함이 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명확하게 말하고 내 시간 지키고 감사 표현 요청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뭐였을까?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5번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68세 경희 씨는 어느 날 옛날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 나왔는데 그 사진 속 자기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참 예쁘게 생겼는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웃고는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요. 시집살이 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생활비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습니다. 경희 씨는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 어린 내가 불쌍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지금의 내 얼굴이요. 주름은 많아졌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경희 씨는 깨달았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구나.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찾았구나. 다음 날 경희 씨는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 키울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기만 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잖아. 그때 엄마가 좀 더 잘해줬으면 너도 더 행복했을 텐데.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게 저한테도 위로예요. 엄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경희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요? 평생을 버티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선택권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가서 애 낳아서 그렇게 살라고 했고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못 깨닫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린 깨달았잖아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 연구센터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에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년 평균 12%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나이가 들어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 젊었을 때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속력이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원해서 하는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 중에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58% 높았고 신체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요. 경희 씨는 그날 이후로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한 건 내 인생 돌아보기였습니다. 경희 씨는 노트를 하나 꺼내서 적어봤어요. 내가 잘한 것, 후회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요.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고 남편이랑 여기까지 잘 왔고 집도 마련했고요. 후회되는 것도 있었어요. 나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친구들이랑 시간을 더 보낼 걸, 여행을 더 다닐 걸. 그런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적을 때는요, 신기하게 손이 막 움직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요.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손자들이랑 캠핑 가기, 수채화 배우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 봉사활동하기. 적다 보니까 내가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로 한 건 버킷리스트 실행하기였습니다. 경희 씨는 적어놓은 것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놀라면서도 찬성했어요. 그래, 가보자. 나도 새로운 데서 살아보고 싶었어. 둘이 제주도 한 달 살기 집을 구하고 짐을 꾸려서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맛있는 거 해 먹고 저녁에는 해 지는 걸 보면서 막걸리 한 잔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뭔가에 쫓기면서 살았잖아. 경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 번째로 한 건 새로운 관계 만들기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동네 주민들을 만났어요. 정착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한 달 살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비슷한 이유로 왔더라고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그분들이랑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나눴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 2막을 사는 거야. 1막은 남 위에 살았으니 2막은 우리 위에 살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경희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생각도요. 딸이 공항에 마중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경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가 드디어 나를 찾은 것 같아.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경희 씨는 변화를 계속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을 등록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매달 여행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실천하는 게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경희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었어요. 살아온 시간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경희 씨는 알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내 인생 돌아보고 버킷리스트 실행하고 새로운 관계 만드는 게 인생 2막을 여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 씨는 거절하는 법을 배웠고, 영숙 씨는 마음을 채우는 법을 알았고, 혜자 씨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았고, 순자 씨는 당당해졌고, 경희 씨는 다시 시작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나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복이 돌아왔어요. 복이 뭔가요? 로또 당첨되는 것,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만 복일까요?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되는 거요. 저녁에 잠들 때 하루가 감사한 거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복이 안 온 것 같았던 이유가 뭘까요? 복이 안 온 게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안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복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남 걱정, 남 챙기기, 남 눈치 보기로요. 이제는 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해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나를 위한 기쁨으로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요.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하루에 3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건 거절해보세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복이 다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우리 나이에는 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잃어가면서 남한테 잘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분한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